서울의 고요한 밤, 종갓집 안채에서 시어머니 오숙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숙자는 남편 박진태의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이라기보다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당신 사람이길 포기한 겁니까? 오숙자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채 창백했고 박진태는 사색이 된 얼굴로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친자관계 불일치라고 적힌 아들 박상민의 유전자 검사지와 친자관계 99.99% 일치라고 적힌 박진태와 손자 박하준의 유전자 검사지가 눈에 띄게 놓여 있었죠. 당신, 어떻게 이런 짓을? 오숙자의 몸이 휘청거렸고 박진태는 황급히 다가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숙자야, 내 말 좀 들어보면. 놓으세요. 손대지 마세요. 오숙자가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당신은 며느리를, 우리 며느리를. 그때 서재 문 밖에서 이선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선우의 얼굴에는 공포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죠. 그녀의 눈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향했고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한 듯 눈을 크게 뜨며 입을 틀어막았어요. 이선우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을 꿇고 말았죠. 시어머니 오숙자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달려와 이선우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선우야, 이게 어떻게? 오숙자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어요. 시아버지 박진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 결연한 의지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고 마침내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죠.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다. 박진태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7년 전 이선우는 29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대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박상민과의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죠. 박상민은 첫눈에 반한 듯 이선우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선우 씨, 다음 주에 시간 있으세요? 오랜만에 만난 김에 커피라도 한잔할까 해서요. 이선우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민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는 이선우보다 한 살 많은 30살이었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겸손했고 이선우에게 편안함을 주었죠.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에서 시작되었어요. 두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강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끌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우 씨는 웃을 때 눈이 참 예쁘네요. 박상민이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이선우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 부끄럽네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연애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평 박씨 종갓집 7대 손인 박상민의 가족들은 평범한 집안 출신인 이선우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길 극구 반대했어요. 아들, 내가 미쳤니? 우리 집안에 그런 집안 며느리가 들어올 수 없어. 박진태는 아들의 결혼 이야기에 격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선우 씨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박상민의 단호한 태도에 박진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우와 박상민의 사랑은 계속되었고 3년이 지났을 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선우는 사진작가로 일하는 친구 윤미경의 스튜디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상민과의 연애 3년 동안 겪은 고충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미경아, 정말 지쳤어. 매번 시부모님 반대에 부딪히고 만날 때마다 언제 헤어질 거냐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니 이선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미경은 이선우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힘들겠다. 하지만 상민 씨가 널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고 있잖아. 그래, 상민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둘 다 30을 넘겼는데 이선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상민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우야, 아버지께서 우리 결혼을 허락하셨어. 이선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야? 응,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어. 어머니도 찬성하신대. 박상민도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두 사람은 너무 기뻐 그 이유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윤미경은 이선우의 표정 변화를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뭔데? 좋은 소식이야? 이선우는 전화를 끊고 윤미경에게 달려가 그녀를 꼭 안았어요. 미경아, 드디어 결혼할 수 있게 됐어. 시부모님이 허락하셨대. 윤미경은 이선우를 축하해 주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딘가 의심스러운 기색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실까? 글쎄.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드디어 상민 오빠와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중요하지. 이선우는 너무 기뻐 윤미경의 우려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가평 박씨 종갓집의 위엄을 보여주듯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결혼식이었죠. 이선우는 행복했습니다.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신혼여행으로 떠난 발리에서의 마지막 날, 박상민은 이선우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호텔 발코니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던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우야, 사실 내가 너에게 숨긴 게 있어. 박상민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이선우는 남편의 심각한 표정에 불안함을 느꼈어요. 나는 무정자증이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 말에 이선우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종갓집 며느리로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왜 결혼 전에 말하지 않았어? 이선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결혼 후에 말하라고 하셨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상민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선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갑자기 결혼을 허락하셨구나.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상민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여보.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 아이가 없어도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선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상민은 고마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으로 이선우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미안해, 선우야. 내가 이렇게 이해해 줄 줄 몰랐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이 사실이 알려지자 종갓집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숙자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고 시아버지 박진태는 굳은 표정으로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죠. 이선우는 매일 밤 남편의 팔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런 집안에 너를 데려온 게. 박상민은 아내를 안고 속삭였어요.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것만으로 충분해. 이선우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진태가 이선우와 박상민을 서재로 불렀어요. 서재는 늘 엄숙한 분위기였지만 그날따라 더욱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박진태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두 사람을 향해 돌아섰어요. 요즘 세상에 방법이 왜 없겠느냐? 박진태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정자은행을 통한 인공수정이라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선우와 박상민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아버님, 이선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도 이제 한 가족이니 며느리의 핏줄로 낳은 아이면 우리 가문이 아이야. 내가 모든 비용을 대겠다. 박진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서재를 나온 이선우와 박상민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두 사람 다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상민아,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 이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상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의 제안이 어쩌면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라. 이선우와 박상민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감정, 두려움, 희망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어요. 결국 그들은 시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선우는 불안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선택을 했어요. 인공수정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친척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선우는 첫 시술에서 임신에 성공했어요. 임신 소식에 종갓집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시아버지 박진태는 매일같이 이선우의 건강을 챙기며 기뻐했어요. 우리 며느리, 오늘은 입덧이 좀 어때? 박진태의 관심은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이선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시아버지의 과한 관심이 때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시어머니 오숙자도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점점 남편의 행동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선우에게 보이는 특별한 관심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여보, 왜 그렇게 며느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냥 보통 할아버지가 될 사람처럼 구는 게 어때요? 오숙자가 어느 날 밤 물었습니다. 박진태는 딴청을 피웠어요. 그냥 우리 집안의 첫 손자니까 그렇지.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오숙자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려 애썼어요. 10개월 후 이선우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박하준으로 지어졌어요. 종갓집의 8대 손이 태어난 것이죠. 박진태는 손자의 탄생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 갓 태어난 하준이를 안고 있던 친척 중 한 명이 무심코 한 말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하준이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구나.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정말 진태 씨 어릴 적 모습이랑 똑같네요. 또 다른 친척이 맞장구 쳤어요. 이선우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 오숙자 역시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숙자는 손자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를 불쾌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준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시어머니 오숙자는 이선우를 대할 때 차갑고 날카로워졌고 손자 하준이를 볼 때면 남편 박진태를 보는 듯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오숙자는 손자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하준아, 할머니한테 와봐. 오숙자가 손자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하준이는 기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오숙자는 하준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눈, 그 코, 그 입술, 모두 남편 박진태를 닮아 있었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쳐다봐요? 하준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하준이가 너무 예뻐서 그래. 오숙자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오숙자는 이선우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고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선우야, 내게 물어볼 게 있다. 오숙자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선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하준이, 정말 정자은행에서 온 정자로 태어난 거니? 오숙자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이선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도 때때로 하준이가 시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에 의문을 품었지만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왔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머님, 왜 그런 의심을 하세요? 오숙자는 한동안 이선우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니다. 그냥 내 착각인가 보다. 하지만 오숙자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남편의 행동을 관찰했고 어느 날 밤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오숙자는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남편을 의심해왔고 이제 그 의심을 확인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서재 안 박진태의 책상 서랍 중 항상 자물쇠로 잠겨있던 서랍이 있었습니다. 오숙자는 남편의 지갑에서 몰래 빼낸 열쇠로 그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오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류는 아들 박상민의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두 번째 서류는 박진태와 손자 하준의 유전자 검사 결과였고 거기에는 친자관계 99.99% 일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숙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정자로 며느리에게 그것도 아들 모르게 여보 아직 안 주무셨어요? 박진태의 목소리에 오숙자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진태는 서재 문 앞에 서 있었고 오숙자가 들고 있는 서류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당신 사람이길 포기한 겁니까? 오숙자의 비명에 온 집안이 깨어났습니다. 이선우는 아이를 재우다가 비명 소리에 놀라 달려왔어요. 서재 앞에 도착한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과 시어머니의 충격에 빠진 얼굴, 그리고 사색이 된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선우가 물었지만 이미 그녀의 눈은 바닥의 서류를 향하고 있었어요. 오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이선우에게 건넸습니다. 선우야, 이걸 봐. 이선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선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선우야, 내 말 좀 들어보게. 박진태가 다가오려 했지만 이선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리 가세요. 다가오지 마세요. 이선우의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 소란에 박상민도 잠에서 깨어 서재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왜 이러는 거야? 이선우는 말없이 서류를 남편에게 건넸어요. 박상민은 서류를 읽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박상민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상민아, 이건 다 너희 가문을 위한 거였어.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 가문이 대가 끊기는 건 용납할 수 없었어. 박진태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오숙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그래, 내 정자로 바꿔치기 했다. 종갓집 재산은 직계 혈육에게만 상속된다는 유언이 있어. 다른 사람의 정자를 쓰면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이 엉망이 될 뻔했어. 박진태가 소리쳤습니다. 이선우는 자신이 시바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극도의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녀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이가. 이선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준이는 내 아들이자 내 아들이야, 선우야. 혈연으로 따지면 내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내 아들이야. 박진태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선우의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을 직접 선택한 이유, 모든 서류를 그가 대신 챙겨준 이유, 그리고 하준이가 태어난 후 시아버지가 보여준 이상한 집착까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당신, 어떻게? 이선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어요. 난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하준이도 데리고 갈 거예요. 그건 안 돼. 박진태가 소리쳤습니다. 하준이는 우리 가문의 8대 손이야. 내가 데리고 갈 수 없어. 이선우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방으로 돌아가 하준이를 안아 일어났어요. 아이는 소란에 놀라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하준이가 이선우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괜찮아, 우리 하준이. 엄마가 지켜줄게. 이선우는 아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선우는 짐을 챙길 생각도 못한 채 현관으로 향했어요. 박상민이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선우야,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갈 거야? 좀 진정하고 이야기해보자. 박상민의 눈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도 이 모든 일에 가담한 거예요? 이선우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방금 알았어.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선우야. 박상민은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믿고 싶지만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저 좀 보내주세요. 이선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상민은 한숨을 내쉬며 물러섰어요. 그는 이선우의 눈에서 단호함을 보았고 지금은 그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선우는 그날 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충격에 빠진 박상민은 그녀를 말리지 못했고 오숙자는 남편에게 등을 돌린 채 침묵했습니다. 박진태만이 이선우를 막으려 했지만 오숙자가 그를 가로막았어요. 당신, 이제 그만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짓인지 알아요? 친정에 도착한 이선우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선우의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지만 딸과 손자를 지지해 주기로 했어요. 아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선우의 어머니 김미자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선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걱정 마, 우리가 있잖니. 우선 변호사를 만나보자. 이선우의 아버지 이동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이선우는 친구 윤미경이 추천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 정유진은 가정법 전문가로 이선우의 이야기를 듣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처음 듣네요. 시아버지가 정자를 바꿔치기 했다.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예요. 정유진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선우가 물었어요.
이혼과 함께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아버지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정유진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선우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박진태는 즉시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해 맞섰습니다. 그는 온갖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 이선우를 압박했어요. 하준이는 우리 가문의 8대 손입니다.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박진태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우의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박진태의 친척이 운영하는 병원에서의 기록,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선우와 박상민 모르게 진행되었다는 증언까지. 피고 박진태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원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정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원고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입니다. 이선우의 변호사가 열정적으로 주장했어요. 법정은 충격적인 진실의 술렁이었고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종갓집의 은밀한 범죄, 대를 잇기 위한 비정한 선택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어요. 소송 과정에서 이선우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진태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선우의 직장에 압력을 가했고 그 결과 그녀는 일자리를 잃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고 심지어 일부 친척들은 이선우가 돈을 노린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우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어요. 그녀의 부모님, 변호사 정유진, 그리고 친구 윤미경은 끝까지 이선우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특히 윤미경은 자신의 사진 스튜디오를 통해 이선우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그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몇 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이선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 박상민은 친부가 아니므로 친권이 없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정자를 제공한 시아버지 박진태 또한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이선우에게 아이의 단독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법정에는 숨죽인 침묵이 감돌았어요. 박진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그의 변호사가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이선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준이를 꼭 안았어요.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이선우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선우 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선우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 아들은 가평 박씨 8대 손이 아니라 그냥 내 아들입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이선우는 하준이의 손을 꼭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박진태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의 곁에는 오숙자도 박상민도 없었습니다. 오숙자는 이미 별거를 시작했고 박상민은 충격으로 외국으로 떠난 상태였죠. 이선우는 하준이와 함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종갓집의 엄숙함과 무거움이 없는 따뜻하고 밝은 공간이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고 하준이의 방은 그가 좋아하는 우주 테마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준아, 여기가 우리의 새 집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이선우가 물었어요. 하준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우와, 내 방에 별이 있어요. 근데 아빠는 안 와요? 이선우는 가슴이 아팠지만 하준이에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어요. 하준아, 아빠는 당분간 여행 중이야. 그래서 우리 둘이서 지내게 될 거야. 알았어요, 엄마.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요? 하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이선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도
지금은 만나기 어려워. 나중에 더 크면 모든 걸 설명해 줄게. 이선우는 하준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선우는 윤미경의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사진 보정 기술을 배웠고 점차 자신만의 고객층을 확보해 나갔어요. 하준이는 새 유치원에 적응했고 활발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우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박상민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그는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종종 밤에 혼자 남겨질 때 이런 생각들로 괴로워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선우는 카페에서 우연히 오숙자를 만났습니다. 오숙자는 많이 늙어 보였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져 있었어요. 선우야. 오숙자가 조심스럽게 이선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선우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준이는 잘 지내니? 오숙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잘 지내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이선우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렇구나. 난 그 사람과 이혼했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오숙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선우는 말없이 오숙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상민이는 어때요? 이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새 삶을 살고 있어. 가끔 연락이 와. 너에 대해 많이 물어보더구나. 오숙자가 대답했어요. 그래요. 이선우는 복잡한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우야, 상민이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그 아이도 피해자야. 오숙자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이선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박상민이 무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자신과 하준이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그녀를 아프게 했습니다. 언젠가 하준이를 만나도 될까? 오숙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물론이죠. 하준이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이선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선우와 오숙자는 가끔씩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오숙자는 손자 하준이를 만날 때마다 눈물을 글썽였고 하준이는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박진태는 한동안 소송을 계속하려 했지만 결국 모든 시도를 포기했어요. 그는 종갓집에 혼자 남아 살았고 가문의 모든 것을 잃은 채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박상민은 해외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가끔 이선우에게 이메일을 보내 하준이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는 여전히 하준이를 자신의 아들로 생각했고 언젠가 하준이가 이해할 나이가 되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준이가 10살이 되던 해 이선우는 아이에게 진실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하준이는 놀랍도록 성숙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그럼 아빠는 누구예요? 하준이가 물었어요. 하준이에게는 2명의 아빠가 있어. 법적으로는 박상민 아저씨가 아빠고 생물학적으로는 할아버지가 아빠야. 이선우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난 엄마의 아들이에요? 하준이의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 하준아. 넌 무엇보다도 엄마의 아들이야. 그걸 절대 잊지 마. 이선우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하준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그는 박진태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선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거야? 이선우가 물었어요. 네, 엄마.
저도 제 뿌리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하준이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이선우는 오숙자를 통해 박진태와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그들은 중립적인 장소인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요? 하준이는 노인이 된 박진태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박진태는 눈물을 참으며 하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아, 넌 날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어. 난 너에게 많은 빚을 졌단다. 그들의 만남은 짧았지만 하준이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박진태는 자신의 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 얻었어요. 이것이 용서를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준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박상민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이선우에게 연락해 하준이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우야,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랫동안 도망쳤어. 박상민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떨리게 들렸어요. 이선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상민 씨, 하준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지 모르겠어요. 알아.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봐 줄 수 있을까? 박상민의 간절함에 이선우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선우는 하준이에게 아버지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나보고 싶어요, 엄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박상민과 하준이의 만남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박상민은 하준이에게 자신의 삶, 꿈, 실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하준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준이가 어느 날 물었어요. 박상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려웠어, 하준아. 내 엄마와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그리고 내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하지만 그건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준이의 말에 박상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하준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다. 이선우는 하준이가 자라면서 점점 더 박진태를 닮아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오직 이선우 자신이 키워낸 것이었어요. 하준이는 따뜻하고 정직하며 용기 있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21살이 된 하준이는 대학에서 인권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적인 유전자 조작이나 생식권 침해 같은 사건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배웠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하준이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이선우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겪은 모든 고통과 투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준아,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선우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이선우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일이 끔찍한 악몽 같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야. 하준이도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라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이선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창가에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그 빛 아래에서 그녀는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종갓집의 며느리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시바지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저 이선우였고 하준이의 엄마였으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종갓집의 검은 씨앗은 이제 햇빛 아래에서 아름답게 꽃피운 강인한 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더 이상 누구의 소유도 아닌 오직 자신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선우는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하준이의 첫 재판 날이었고 그녀는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했어요. 하준이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한 여성을 돕기 위해 재판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선우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우리의 상처가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 그렇게 이선우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더 이상 종갓집의 그림자가 없었어요. 오직 밝은 햇살과 그 아래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하준이의 모습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우는 일찍 일어나 하준이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준이는 첫 재판을 앞두고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 사건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준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선우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준아, 진정한 승리는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싸우는 그 자체에 있어. 너는 이미 충분히 용기 있는 일을 하고 있어.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미소 속에는 여전히 박진태의 모습이 묻어 있었지만 이선우는 더 이상 그것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준이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법원에 도착한 이선우와 하준이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종갓집 사건의 주인공들이 다시 법정에 선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선우가 아닌 하준이가 주인공이었고 그들은 피해자가 아닌 조력자로서 그곳에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원 복도에서 이선우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박상민이었어요. 그는 해외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하준이의 첫 재판 소식을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선우야. 박상민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상민 씨. 이선우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준이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박상민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후회의 감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네, 하준이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이선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박상민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준이를 잠시 만나도 될까? 이선우는 하준이에게 물었고 하준이는 기꺼이 박상민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어색했지만 하준이는 성숙하게 박상민을 대했어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상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물론이지, 하준아. 내가 법적으로는 내 아버지니까. 저는 두 분의 아들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생물학적으로는 할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무엇보다 엄마의 아들이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준이의 말에 박상민과 이선우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준이가 도운 여성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았고 불법적인 유전자 조작을 한 병원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선우와 하준이 그리고 박상민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선우는 다시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하준이는 자신의 첫 재판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상민 씨와 하준이가 만난 모습을 보며 나는 용서의 힘을 느꼈다.
용서가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선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박진태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오숙자가 전화해 하준이가 할아버지를 만나러 와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선우는 하준이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하준이는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어요. 이선우는 처음에는 동행하지 않으려 했지만 하준이의 부탁에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진태는 이미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는 하준이와 이선우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준아, 선우야. 박진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하준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하준아,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너와 내 엄마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지. 박진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할아버지, 저는 이미 그 일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일 덕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준이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진태는 이선우를 바라보았어요. 선우야, 나를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인생을 망쳐버렸다. 이선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인생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박진태의 눈에 평화로운 빛이 어렸어요.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3일 후 박진태는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는 이선우와 하준이, 박상민, 그리고 오숙자가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박진태를 떠나보냈고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이선우는 오숙자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오숙자는 이선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건 진태가 너에게 주고 싶어 했던 거야. 오숙자가 말했습니다. 이선우는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과 함께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박진태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종갓집의 모든 재산을 하준이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이선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태는 마지막까지 하준이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어. 그의 방식은 잘못되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 오숙자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이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박진태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이선우는 하준이에게 박진태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준이는 잠시 생각한 후 결심한 듯 말했어요. 엄마, 저는 그 재산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불법적인 유전자 조작이나 생식권 침해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이요. 이선우는 아들의 결정에 감동했습니다. 하준아,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게 하준 재단이 설립되었어요. 종갓집의 재산은 더 이상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이들을 돕는 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준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출간했어요. 종갓집의 검은 씨앗이라는 제목의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출판 기념의 날, 이선우는 아들의 연설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저는 누구인가? 박진태의 아들인가? 박상민의 아들인가?
아니면 이선우의 아들인가? 결국 깨달은 것은 저는 그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오직 저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DNA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준이의 말에 객석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선우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오숙자와 박상민이 함께 앉아 있었고 그들 모두 하준이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이선우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하준이의 책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하준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종갓집의 검은 씨앗은 이제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상처는 치유의 씨앗이 되었고 우리의 아픔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이선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 아래에서 그녀는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피해자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오직 이선우였고 하준이의 엄마였으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이들을 돕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종갓집의 검은 씨앗은 이제 모두가 찾는 지혜의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많은 이들이 위로와 치유를 찾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이선우는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은 하준 재단의 새 프로젝트 시작일이었고 그녀는 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결국 우리는 더 나은 곳에 도달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별을 보게 해주는 것 같다. 그렇게 이선우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더 이상 종갓집의 무거운 그림자가 없었어요. 오직 밝은 햇살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하준이의 모습과 그런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 있었죠.